K-팝의 산업화의 핵심은 아이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가요 문화, 가요 문화 네, 영역이 문화예술 영역이 네. 산업화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거고. 사실 오늘 우리 김유지 수석님 모시고 주요한 내용은 그 음원 콘텐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론으로 영상 얘기 잠깐 넘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악 질문 네 질문했던 거 가야지. 매니징 시스템이 한국 그 지금 음악 산업에서 굉장히 고도화됐고 산업화에 성공했잖아요. 사실상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영상 산업에서 성공해서 규모를 가진 회사는 정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완전 콩만해요. 다들 기업이 네. 시가총액 이게 뭐야? 투자 못 하겠는 걸? 뭐 이런 데인데 반면에 지금 문화 이쪽 그 음원 콘텐츠는 정말 제대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 시스템이 가장 먼저 발달하긴 했는데 여기는 프로젝트 투자 중심이죠. 네. 영화 한 편 한 편. 네. 근데 기업 지분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영화에 대한 투자니까 그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게 되고. 근데 반면에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보기가 좋죠. 그래서 네. 산업화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산업화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책에서 쓰고 얘기할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에 산업화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60년대도 70년대도 사실은 우리 다 K-팝은 아니지만 가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와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더 큰 걸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무대 정도 예술을 했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들어간 걸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얘기한다고 하면 K-팝의 산업화의 핵심은 아이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90년대 중반에 SM에서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면서 H.O.T를 내놓으면서 이제 한국의 그 가요 산업이 가요 산업이라고 하나 가요가 그냥 가요 문화, 가요 문화 영역이 문화예술 영역이 네. 산업화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아이돌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라고 보면 사실 아이돌 시스템이 그냥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제 90년대 중반이잖아요. 90년대 중반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서태지. 네. 서태지가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확인이 된 거는 10대 시장. 10대 시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10대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서태지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10대 시장이 있다. 여기 어마어마하다. 인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72년생이, 서태지가 72년생이었고 그 또래 앞뒤로 아주 다 환장을,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어마무시했었으니까 그 당시. 여러분 잘 모실 텐데 마이클 잭슨 이후로 최대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10대 시장이 있다는 게 보였고, 두 번째 이제 90년대에 되면서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컬러 TV가 보급이 된 게 사실은 80년대 초반부터 보급은 됐지만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 사실 88년 서울 올림픽이 그때 계기란 말이에요. 그럼 88년부터 모든 집에 가정에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음악도 보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보려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춤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는 음악이 중요하고 10대 시장이 중요하다. 이 두 개를 맞춰서 뭘 할까 해서 아이돌을 만들자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옛날에도 뭐 이렇게 어디 밤무대 가서 춤 잘 추는 사람 픽업해서 딱 가수로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이 그룹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끼워 넣어서 그래서 팀을 만들고 그 얘네들이
굉장히 춤추고 노래하고 다 잘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네. 그래서 왕전당 상품으로 나가게 하자. 10대 시장을 대상으로 10대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멤버도 젊어야 돼. 멤버도 10대. 그리고 멤버가 10대면서 노래도 춤도 잘해야 돼. 훈련을 많이 해야 돼. 훈련을 많이 하려고 보니 집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돼. 데려놓고 재우고 먹이고 훈련하자. 그래서 숙박 같이 하면서 훈련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아이돌 시스템이 확립이 된 거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활비 다 해주려면. 그렇죠. 그리고 준비 기간도 그렇죠. 옛날에는 한 달 준비해서 나오는 가수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바로 한 거잖아요.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팀은 이제 팀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니까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이수만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부자 친구를 찾는 방법도 있었겠죠. 뭐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부자 선배님도 있었겠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그게 쉽진 않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일본도 진출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한국 K-팝 산업의 어떤 지형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게 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YG도 뭐 JYP도 다 요 모델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뭔가 사업을 더 벌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서 자본 조달을 해야 한다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에서 굵직굵직한 K-팝 산업 기업들을 볼 수 있게 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수만 대표가 뭐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수 생활을 해서 히트 가수였다가 미국에 유학을 돌연 가셨어요. 그죠, 80년대. 네, 그래가지고 경영학인가를 전공을 하고 오셨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아,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오셔서 갑자기 한국에 와서 서세원 씨가 만든 영화에 영화 음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초반에 막 하셨죠.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고요. 여러 팀을 만들었어요. H.O.T 전에. 굉장히 여러 팀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현진영과 와도 성공 비슷하게 가다가 현진영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잘 안 되면서 그때부터 애들을 숙식을 하면서 내가 잡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거 튀는 연예인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연예 시스템 방향성이 해외, 특별히 미국하고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고 치면 안 된다는 게 커졌어요. 무슨 대마초를 한다거나. 그게 뭐. 워낙 그 파급이 크니까. 그래서 원래 그 식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도제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일본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원래 제일 처음 하셨던 분은 전에 말씀하셨던 김한선. 김한선 매니저가 이제 이모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직접 이렇게 훈련시키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자본이 들어가진 않은 거죠. 그냥 뛰어난 가수가 한 명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자본을 투여해서 간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이 그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음반 중심에서 음원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MP3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가요계는 수익이 세 가지예요. 음원, 음반 수익. 두 번째가 광고료나 뭐 요즘은 굿즈나 IP 수익.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명세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 세 번째가 공연 수익. 근데 해외는 공연 수익이 제일 높아요. 제일 크죠. 뭐 공연이 되게 크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고요. 그래서 음반을 오히려 막 공짜로 뿌려줘도 내가 공연에서 올리면 되니까 이걸 막 공짜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공연 수익이 높지 않아요. 공연 수익이 되게 낮고 음반 수익이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음반의 수익이 확 줄기 시작하는 거죠. MP3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초반에는 MP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소리바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음원을 막 무단으로 공유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소리바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P2P로다가 그 음원을 녹음한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뿌려주는 겁니다. MP5 디지털 음원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고 잠깐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카세트 테이프라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면 이렇게 테이프가 릴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 DVD 플레이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고 아니면 그냥 라디오로 들었어요. 그렇죠.
테이프나 CD로 할 때는 그래도 뭐 복제를 하긴 해도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음반을 샀단 말이에요. 네, 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 그래서 일부러 복제하라고 카세트 중에 더블 테크 네, 더블 데크 이쪽에 놓고 네, 이건 양쪽에 하나 틀어가지고 같이 눌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선물도 주고. 네, 근데 그게 뭐 음질이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가면서는 좀 무한으로 이제 펼쳐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람들이 음반을 사기보다는 그냥 음원을 어떻게든 공유해서 하다 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수익원인데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데 음반 수익이 줄어들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때는 공연을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돈 벌려고 밤무대 갔다가 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수만 대표는 여기서 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해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해외로 가야 된다고 보니까 자본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본 시장을 두드려서 코스닥 등록한 게 2000년. 뭐 그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어려운 얘기 많죠. 이렇게 이제 등록 심사 받은 대우증권이 그때 주관사였는데 등록 심사 몇 번 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쭉 보면 뭐 지금 봐도 어떻게 이게 통과됐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안 되는 이유는 몇 백만 가지예요. 그래서 음반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제조업인데 왜 공장이 없어? 가능하죠? 너희 직원 몇 명이야? 정규직 몇 명이야? 5명이요.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인데요? 이렇게 되고 뭐 너희 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자산 뭐야? 가수요. 연습생 모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제 기존의 논리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맞아요. 물리적 산업 논리로는 예, 예. 완전 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를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하여튼 계속 어떻게든 보완하고 설명하고 해서 몇 번 떨어진 다음에 하여간에 등록을 했고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보아 일본에서 진출시켰고 그래서 저는 자본이 K-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게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 해요.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된 거 이게 예. 자본과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로 다른 기업도 다 이 모델로 가잖아요. 아이돌 시스템, 네네네. 아이돌 키우고 성공하는 팀이 나오면 그걸로 코스닥 가고 이런 걸로 가는 모델이 딱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한국에서 최근에 캣 아이즈라고 여성 그 다국적 그 멤버들이 있는 친구들을 네. K-팝 훈련 해서, 모델로 네. 훈련해서 지금 나갔는데 얘네가 한국인이 아닌 예,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 한 명 있긴 한데 네. 뭐 이렇게 대륙별로 뽑았어요. 대륙별로 뭐 아메리카, 뭐 인도, 한 명은 뭐 아시안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명 섞였거든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이제 영어 베이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와 이게 성공하면 한국 이 K-팝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말씀이 요즘 말하는 그 한국인 없는 K-팝이라는 건데 그럼 K-팝은 뭐냐? 한국인이 없는 K-팝이라 할 때 K-팝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시스템인 거죠. 육성 네네. 시스템. 그러니까 이 분들도 다 외국인들이고 사실 노래도 영어 노래고 네. 뭐 물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적인 춤, 한국적인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선발을 해서 팀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로 데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K-팝 시스템인 거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하고 약간 제일 다른 거죠. 그렇죠. 뭐가 더 다르냐면 최근에는 이제 육성을 하잖아요. 기업이 팀을 만들고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팬덤을 만들어요. 이 팬덤 베이스로 데뷔를 한다예요. 이거는 정말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K-팝 시스템이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다른 거는 팬덤을 중심으로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네네네. 이 팬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그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 돼서 많지 않아도 굉장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음반 중에 10개 중에 5개가 우리나라 거란 말이에요. 믿기지 않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전부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죠. 음반을 사지 않는데 K-팝 팬들은 음반을 굿즈의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팬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소수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 굉장히 유니크한 산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눈에서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얘네는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서 걔네를 대상으로 뭔가를 판다라는 거는 사실은 음악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떤 식 주기로 사진을 뿌리고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뭘 흘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 팬덤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래서 한국의 K-팝 시스템이 다른 대중문화하고 좀 다른 건 팬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거에 좀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좀 다른 차이 중에 하나죠. 최근에 민희진 씨가 아주 사건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그 치부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찍었던 게 이 바로 소수 팬덤을 향한 여러 가지의 이런 판매 기법들. 네, 음원 판매를 하는데 무리기수가 많고 팬 사인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진짜 제대로 저격하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근데 사실 이걸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런 걸 조금씩은 해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산업을 그렇게만 매달려 가겠어요. 이걸 버리고 좀 더 키워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해오던 일이라 보니까 어느 순간 확 딱 잘라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그렇지만 다 쉬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누구누구 CD는 어느 섬에 다 갖다 놨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CD 판매량은 나오고 있고 이 CD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 어딘가 섬에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이 팬덤을 만드는 능력 자체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약간 과제이긴 하고 그래서 방시혁 대표가 이제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 사태 약간 근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더 K-팝은 K를 버리고 좀 더 주류 음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소수 팬덤 중심으로 가는가 보면 물론 팬덤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 하나에서 쭉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높지만 이 팬덤만 가지고 산업을 키워나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류 음악으로 가서 굉장히 대중적인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멀티 레이블이었고 근데 이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민희진 대표와의 이런 갈등도 생겼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지금 대중음악에서 이 멀티 레이블의 문제는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가긴 해요. 중요한 단계가 맞고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럼 뭐가 문제였나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애석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저도 방송을 했는데 난 딴 데 나가서 하이브가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는 돼요. 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네, 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 저렇게밖에 대응을 못하지? 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정도로 왜냐하면 멀티 레이블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조짜리 회사가 아니고 10조짜리 회사였으면 자회사 레이블 중에 몇 조짜리 회사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한국 음악 산업 미래에 있어서 너무 큰 사건이었다 이번 거는. 안타까움이 좀 많은. 저는 방시혁 대표가 방향을 분명히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멀티 레이블은 사실 JYP도 멀티 레이블이고 SM도 2022년부터 멀티 레이블이고 다 멀티 레이블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JYP 같은 경우가 2011년에 미국 진출 다 실패하고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겸허하게 돌아본 거죠. 이렇게 나 한 명한테 모두 올인하는 시스템은 오래 못 갈 것이다. JYP도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워낙 이수만 대표의 입지가 너무 강해서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미 IP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2022년에 이수만 대표가 나가고 난 다음엔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 그 K-팝의 생산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간해수공업적인 거죠. 아무리 지금 시스템이라고 해도 한 팀을 만들어서 데뷔 시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걸 단축시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 팀을 도대체 몇 개를 돌려야 이 회사가 계속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공장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미 한계인데 이걸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방시혁 대표 생각도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옛날에 다른 회사들은 뭘 했지 봤더니 옛날에 하는 회사들 이야기가 옛날에 YG 요식업도 하고 뷰티 사업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요. 다시 거의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죠. 네. SM도 옛날에 뭐 여행업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다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다 돈을 잃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연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쉽지 않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근데 네. 나는 가진 게 BTS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음악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게임 회사의 멀티 스튜디오. 게임 회사들 보면 거의 다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게임 회사들의 게임을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서 즐기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래서 위버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레이블이 있고 얘네들의 가수들이 이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면 사실 유통사업자한테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음악도 사실은 유통사업자가 돈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과거엔 제작사보다. 네. 근데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근데 유통사업자 빼고 그냥 내 위버스 안에서 여러 개의 내 회사들 사람들을 노래를 하게 해서 벌어드리겠다. 그래서 멀티레이블로 가는 건데 SM과 JYP와의 그 하이브가 다른 점은 이거죠. SM과 JYP는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여러 팀이 있어요. 멀티 레이블로 가려면 이제 쪼개면 되죠. 그렇지. 있는 팀을 있는 팀. 너는 여기 가고 그쵸. 너는 여기 가. 너희 이렇게. 만드는 얘네들, 너희 팀, 이쪽 이 회사 이렇게 쪼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는 가진 건 BTS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멀티 레이블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를 사야지. 사야죠. 네. 사거나 새로 만드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요. 뭐 여기까지도 맞아요. 샀어요. 사고 어두워는 새로 만들고 걸그룹은 새로 만들어 보자. 네. 새로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의 씨앗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재벌의 가장 욕할 때 재벌 문어발식 경영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어발식 경영을 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겹치지 않아요. 수직 계열화를 하면 했지 여러 개가 겹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과 사업을 한다. 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빵 공장도 있지만 원료가 필요하네. 원료 사업자 만들고 잼이 필요하네. 잼 회사 하나 사고 유통도 필요하네. 유통회사 하나 만들고 그래서 요걸 하나로 만드는 일원화된 그런 걸 만든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멀티레이블의 문제는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교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겹치는. 네. 네. 우리가 수직 계열화는 다 기능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멀티레이블은 수직 이렇게 수평이에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가 다 똑같은 가수들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약간씩 시장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K-팝 시장, 전 세계 K-팝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달라봤자 요만한 시장 안에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여자 아이돌을 만드는데 40대 여자 아이돌을 만들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컨셉이 달라봤자 다들 10대부터 시작하는 네, 거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이런 회사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을 조율하는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산업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네요. 똑같은 회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어려운데 이분들도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같이 나는 뛰어난 제작사야. 나는 이 시스템에 안 맞아라고 하면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티레이블도 맞았다. 근데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팝 산업은 가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작자도 스타다. 그러면 이제 맞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이미 그런 레이블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잘 갔으려면은 여자 아이돌을 그 어도에서 만들었으면 남도를 또 2세대 남도를 만들고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BTS 지금 이미 만들었지만 투바투가 있는 것처럼. 그럼 만들고 또 예를 들어 그룹하는 음악 그룹 뭐 밴드도 만들고 아니면 뭐 이상하지 뭐 판소리를 하나 하든가 그렇지. 뮤지컬을 하든가 약간 기능적으로 겹치지 않게 가야 되는데 네. 이제 K-팝이라는 시장을 양으로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는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생산량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하기가 거죠. 딴 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었다면 아마 되게 좋은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뮤지컬은 좀 답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판소리나 민요를 했다.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웨이브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성공하지만 하지만 예. 이걸 이제 얼마만큼 다양하게 해서 얼마만큼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렇지. 각각을 딱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분들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경영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악을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굉장히 유능한 경영자가 서로 맘상하지 않게 그렇지. 잘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맞아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예를 들어 갑자기 그렇다고 하이브가 음악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클래식을 갖고 와가지고 랩을 만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행동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보여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증시학도 TV 작은 채널이지만 한국 최고의 분들만 모신다는 거 오늘 들으시고 아 맞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산업 관련해서 한국 최고봉인 우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왜 삼고철회했다는 말을 했는지 오늘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각을 하셨고요. 아까 이제 대담에서 제가 스쩍스쩍 이거 다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펼쳐봐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많이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김지 수석님 모셔서 뭐 조그만 채널 왔으니까 얼마 안 보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오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많이 보게 여러분이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많은 분들한테 펼쳐주십시오. 이 영상 정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펼쳐주셔서 한국의 문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 수석님이 만드신 한류 외전 따끈따끈합니다. 작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보시면 오늘 내용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이었는데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던 시간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윤주 수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